나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약이든 유리병이 깨지지 않게 특수 포장 용기를 제작을 했대요. 아, 던져도 되게. 네. YG약은 약을 직접 만들지는 않았나요? 수입약을 팔던 YG약이요. 1933년에 이제 처음으로 약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상처나 통증을 관리하던 이 소염 진통제를요.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에만 의존하니까 사람들이 약이 없어서 이 간단한 상처도 굶어버리고 이제 2차 감염까지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YG약에서 이 연고 이거를 만들어낸 거죠. 안민 연고. 아, 이게 저 간호사가 그려져 있는 연구 아닙니까? 맞아요. 많이 바르셨죠? 갑자기 왜? 이 누나 생각나네. 아니 누나가 그거 그때 다들 만병통치약이라고. 아무 때나 발랐어, 아무 때나. 저희 할머니가 배 아프다 그러면 배에 발라주셨거든요. 머리 띠랑 머리에 바르고. 머리 아프다 그러면 머리에 바르고. 그러니까요. 이게 유황행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1호 약이었는데요. 멍들고 삐고 뭐 이럴 때 바르라고 만든 약인데 다들 이렇게 막 배 아픈데 바르고 막 발바닥 갈라졌다고 바르고 또는요 이렇게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한다고 심장에 바르고 나타나신 분들. 두통이면 여기다 발라야 돼요. 여기다 바르면 관자놀이에다 바르면 두통이 싹 나요. 진짜 만병통치약. 근데 지금은요 이게요 해외에까지 소문이 나서요 해외 관광객들 우리나라 오잖아요 이걸 막 10개씩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 유한양에서요 건강의 벗이라는 이 책자를 만들어냈거든요. 맞아, 지금이야 뭐 정보가 많지만 그때는 건강 정보를 얻기가 진짜 힘들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귀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을 얻으려고요 어르신들이 일부러 약을 사기도 했다니까요. 여기는 굉장히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주는 마케팅을 해서 저는 굉장히 유한양이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건강 정보를 준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저 보면 저 버드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간호사 누나까지. 아 간호사 누나. 뭐 간호사분이랑 뭐 애틋한 스토리 같은 게 있나요? 그렇고. 이 국민을 위하는 약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그 시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양강장제가 막 이렇게 돈을 벌고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자양강장제를 먹게 되면 이제 피곤했던 국민들이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자양강장제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막 교감신경 흥분제인 카페인 같은 게 들어 있거든요. 한 직원이 이제 사장님한테 가서 우리도 자양강장제 팔아서 돈 좀 벌자 했더니 유일한 씨께서 화를 버럭버럭 냈다고 하십니다. 국민의 건강을 해치면서 돈을 번다는 게 이 유일한님의 철학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 거죠. 오히려 원료를 팍팍 넣어라. 막 이런 철학을 지켜냈다고 하더라고요. 유일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증언들도 그렇고 남아있는 기록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좀 독특해요.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 라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 같은 게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굳이 유한양에서 사서 수출을 해줍니다. 뭐. 사실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좀 생각이 다른 어떤 그런 기업의 경영인들과는 남다른. 다른 분이셨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국민을 위한 약을 개발했던 YG약에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약을 아무데나 버리고 다닌다? 예? 버려요? 도대체, 예, 왜 이런 소문이 났을까? 근데 당시에 YG약에 입사한 홍병규라는 사원이 가난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회사에서 거의 숙식을 해결했다고 해요. 어느 날 한밤중에 이 회사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따르르. 네, YG약입니다. 네, 여기 해주에 있는 병원인데요. 여기 맹장염 환자가 있는데 주사약이 없어서 숨이 넘어갑니다. 지금 당장 주사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해주요? 해주? 멀잖아. 이거 홍사원 어떻게 했을까? 숙직이에요. 밤에 전화가 와요. 해주에서 약 좀 보내달래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인 사원이라면. 다른 부서로 돌리죠. 그죠? 근데 맹장염으로 사람 죽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바로 이제 창고로 달려갑니다. 홍사원이 그 주사약이랑 다 꺼내가지고 옷이랑 뭐 종이랑 이렇게 깨지지 않게 돌돌돌 말아서 서울역으로 달려가요. 그렇다고 본인이 직접 해주러 갈 수는 없잖아요. 막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경의선 기관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약 없으면 진짜 사람 지금 죽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해주역을 지날 때 이걸 좀 바깥으로 창문 밖으로 던져달라. 뭐 기관사도 딱한 사정을 듣고 마음이 흔들린 거죠. 결국은 이제 도와주기로 하고 해주병원에서는 그 기차에서 던진 약을 받아들고 기적적으로 사람을 구했다고 합니다. 야, 이건 좀 이제 아주 저 블록버스터급의 스토리인데 이거 해산물을 마음대로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을 아니 그저 안 서 까먹고 그냥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긴 하죠. 혼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음 날에 이제 이 한밤중에 일어났었던 이 일을 그 유일한 선생님 듣고 바로 이 사원, 이 홍사원이죠. 홍사원을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 사원은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바짝 긴장했겠죠. 긴장했겠죠. 쫄아가지고 이제 갑니다. 근데 굉장히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네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나? 정말 대단하군 칭찬을. 하면서 사람을 구해낸 사원을 칭찬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원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약이든 유리병이 깨지지 않게 특수 포장 용기를 제작을 했대요. 던져도 되게. 네. 그리고 이 기관사가 약품 용기를 던지면 지방의 병원의 직원들이 나와서 수거해 가는 것이 관행처럼 됐답니다. 그 이후부터는. 생각이 좀 남달랐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좀 이런 일에 굉장히 진심이셨던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직원분에게 직접 들어봤어요. 그래요? 뭐 유한은 뭐 말씀드린 그대로 고지식하고 정직한 회사였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조회를 하는데 유한의 신조에 대해서 단체로 선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정직성, 그 다음에는 이제 이익이 나면 사회 환원라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해외여행을 가실 때 일반석을 타셨어요.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을 안 타셨습니다. 연고지가 미국이라서 미국 여행을 자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꼭 일반석을 타셨어요. 그 정도로 검소하셨고 그 덕분인지 모르지만 회사 임원들도 해외 출장을 갈 때 일반석을 탔습니다. 아마 2000년대까지 아마 일반석들을 탔던 것 같아요. 저건 미담이 아니지 않아요? 아, 요건 미담 느낌은 아닌데. 진짜 근데 실제로 이제 유일한 청렴 결백한 기업이 네.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조선인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애쓰는 이 유일한이 사실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Y 제약의 별별 트집을 다 잡습니다. 뭐 니네 미국 회사 아니야? 하면서 뭐 시비 걸기도 하고요. 뭐 위생 기준 들먹이면서 회사에 쳐들어가서 뒤집어 엎기도 하고. 근데 별짓을 다 해도 뭐 털끝만큼도 문제되는 게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흔히들 뒤집어 올 수 있는 게 세금인데 세금도 꼬박꼬박 너무 잘 내는 거예요. 이게 여담인데 나중에 이제 박정희 정권 때도 유일한이 좀 옥에 튀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이제 정부가 당시만 해도 기업인들한테 정치 자금 같은 거 요구할 때 유일한이 유일하게 말을 좀 듣는 동 마는 동이랬거든요. 그래요? 이건 피곤한데. 그죠? 당시에 혐의를 아무거나 씌워가지고 압수수색을 해요. 네. 그래서 아무리 털어도 미담만 나와. 진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일한을 부릅니다. 불러. 예. 이게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유일한 씨에게 표창장을 주는 사진이거든요. 세금 납부에 모범을 보여 국가 산업 신장에 크게 도움을 준 바 있어 영예의 최고 훈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돈 안 주니까 괴롭히려다가 오히려 감동받아가지고 표창장을 역으로 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제약회사가 점점 사업이 커지고 외국과의 거래가 이제 많아지니까 영어를 잘하는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직원들이 아들을 좀 데려오면 어떠냐고 사장님 아들 미국에 계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꾸 요청을 하니까 미국에 살던 아들을 이제 한국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부사장을 맡기는데 그 금수저 낙하산 인상 아니에요? 뭐 낙하산은 맞죠. 근데 내 회사 내 아들 이제 시킨 거거든요 부사장. 자 근데 시장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일까지 배운 사람이니까 안 맞아요 마인드가. 완전 아메리칸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그 정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 스타일 이게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회사에 들어와서 이게 피도 눈물도 없이 일처리를 하니까 직원들하고 갈등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거든요. 아들이 경영을 지켜보던 유일한 사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을 보고. 잘해라 이렇게 했죠. 아니 잘랐어. 잘랐어요? 진짜요? 퇴출. 바로 퇴사시켜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버렸다는 거야 아들을. 오, 얄짤없다. 요 무렵에 또 사고를 한번 쳐요. 아들이 사고를 한번 칩니다. 그 수입한 고급 스포츠카를 사고 밤 늦게까지 다니다가 통금에 걸렸던 적이 있대요. 아니 아버님 지금 이코노미 타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게 종합적으로 있다 보니 퇴출. 큰일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큰일은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넘어갈 수 있는. 통금이라기를 해도. 무슨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저는 큰 음주운전도 사고 낸 아니고. 줄 알았어요. 사고가 아니고 고급 스포츠카라고 그러잖아요. 아, 뭐 스포츠.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예림이가 혹시 비슷한 일을
우리는 get 자, 그런데 이렇게 완전 무결한 유일한에게 은밀한 비밀이 있었어요. 비밀이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돌아온 거잖아요. 21년 만에 한국으로 들어올 때 사실은 은밀하게 만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유일한 선생이 미국에서 제일 가까운 분이 서재필 박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온다고 서재필 박사한테 가서 작별 인사를 하러 갔더니 서재필 박사가 그 판화를 주면서 당신은 성도 버들유자니까 그래 버드나무처럼 크게 자라가지고 큰일을 하라. 그러면서 그걸 준 건데 그것이 바로 양형의 그 상징적인 상표가 된 거지. 아, 저거구나. 서재필 박사. 이 서재필 박사는 미국 사회에다가 이제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홍보하면서 평생을 사셨던 분이잖아요. 뭐 유일한의 멘토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유일한도 이 멘토였던 서재필 박사처럼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재필 박사가 이제 유일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일제에 빌붙거나 변절하지 마라.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유일한은 계속 미국에서 살았는데 그럼 언제부터 독립운동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이른 시기에 합니다. 9살에 일단 미국에 갔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때 조선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1905년 시점이면은 일사늑약이 이제 체결이 되는 시점이었는데 이 상황을 미국에서 듣게 되셨는데 이 어린 나이에도 유일한 선생의 가족들이 있는 조국을 걱정하면서 마음 편치 못하셨다고 해요. 이때 유일한 선생이 먼저 행동을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인 소년병 학교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 만들어졌는데 거길 자진해서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독립전쟁을 위한 독립군을 키운다라는 목표로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이때 1909년에 13명의 학생이 모여요. 그 중에 유일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15입니다. 아이고, 중학교 3학년? 그죠? 사실 유일한이 어릴 적부터 독립에 대한 꿈을 갖게 된 거, 이거는 아버지 유기현의 영향도 좀 크다고 하죠. 많이 알려진 건 아닌데 독립운동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제간섭을 피해서 북간도에서 장사할 때도 유기현이 명동학교에서 재정 담당으로 일을 했어요. 그때 이제 명동학교가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항일기관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재정 담당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독립자금 대주는 역할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북간도에서 한 10,000명 정도 모여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외칠 때도 이 유기현 씨가 학생들과 함께 이제 북치고 나팔 불고 그러면서 운동을 좀 지원했다고 하죠. 북간도에서 일어났었던 이 만세운동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이때 이제 조선인들의 만세운동을 저지하려고 중국 군벌들이 일본의 지시를 받아요. 일본군과도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의 군벌의 군인들이 이제 시위대 선두에 있는 태극기 같은 깃발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빼앗게 되는데 나라를 상징하는 어떤 깃발을 빼앗기게 된 거니까 굉장히 시위대가 격렬하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선인들을 향해서 발포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30명 정도가 이제 중상을 입게 되고 17분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 안에 있으셨던 분이 유일한 선생님의 아버지였었던 유기현 선생님이셨던 거죠. 아버지도 진짜 대단한 분이셨네요. 유일한 박사가 왜 개인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는지 알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이 된 유일한 씨의 마음에도요 항상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3.1절이 일어난 1919년에는요 미국에서 열린 한인 자유대회에서 직접 독립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할 정도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930년대가 돼서 일제 탄압 때문에 약 수입도 어려워지고 회사 자금도 쪼달리게 되고 그런데 회사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 유일한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요. 뜬금없이 직원들한테 안식년을 갖겠다면서 미국으로 훌쩍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게 본인이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네네네. 죽기 전에 이야기를 하지도 않으셨었고 따로 뭐 가족분들이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 적도 없어요. 이게 언제 이 일이 밝혀지냐면 네네. 1993년에 미국의 기밀 문서들이 이제 해제가 됐는데 그러면서 공개가 됐었던 사실이거든요. 유일한 박사가 이때 비밀리에 작전 하나를 수행했었다는 거. 무슨 작전입니까? 그게 네포 프로젝트. 넵코 프로젝트? 첩수부대입니다. UDT나 이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목숨을 내걸고 한 거고 거기에 있는 전부 비밀이에요. 몸으로 뛰든 겁니다.
네포 작전에 10개의 기동부대가 있었습니다. 10개의 기동부대를 보내면은 그중에 잡힐 걸 한 3개 냈고 7개만 성공하면은 한국을 장악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한국을 진주할 사람은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앞장서야 된다.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선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들, 딸 다 두고 그렇게 좋은 기업을 다 동산에 다 물리주고 그건 목숨 걸고 어디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고 대단한 인물이죠. 그 네코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많이 알려진 거죠, 이건. 그 독수리 작전이라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낙하산 타고 이렇게 쭉 들어와가지고 한반도 내로 침입을 해서 거기서 뭐 정보 수집을 한다거나 첩보 활동을 한다거나 지하 조직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무장 투쟁을 국내에서 하자라고 하는 계획이었었던 거죠. 근데 유일한 선생이 서울 침투를 하는 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조장으로 암호명이 A였다고 하거든요. 그걸로 이제 활동을 했었다는 거죠. 이제 실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훈련을 한 거죠, 훈련을. 보니까 해군, 육군, 공군, 특수부대 이런 훈련 다 받았다는 거예요. 잠수함 조종술도 배웠어요. 사격, 비무장 전투, 지도 읽기, 파괴, 낙하산 훈련, 비밀 먹 사용법. 이게 실제로 3, 4개월 동안 모든 극강의 훈련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때 유일한 선생님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가만 있어봐. 기업을 이끌 정도면은 한국에 들어왔을 때가 30살이었고 30대 한 중반 정도. 이때 유일한 선생님 나이가 50이었어요. 50? 50? 50인데 이 훈련 어떻게 받아? 50세 때 이 훈련을 받으려고 좀 미국으로 간 거니까 나라 사랑, 독립에 대한 어떤 의지, 열망 이런 것들이 좀 대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경규 선생님이 가능하십니까? 못 갑니다. 아, 뭐 무서워서. 아, 무서워서. 대단하신 분이네. 네,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나이 50에 그런 뭐 정말 엄청난 해병대 훈련 이런 것보다 더 그거 한 거 아니에요. 20살도 안 돼요.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상해 임시정부만 알고 있는데 그때 사실은 임시정부가 7개인데 그중에 두드러진 것만 해도 3개입니다. 한성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상해 임시정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 영토 영해주에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구성 상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탄핵받아가지고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한 선생이 항상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산이 쪼개졌으니까 미국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승만하고 김구하고도 가까워집니다. 자, 이렇게 해방이 되고 유일한 정부에서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되거든요. 바로 대한민국 초대 상공부 장관을 맡아달라는 거였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분은? 자, 이분 한결같으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답은 역시 NO, 안 하겠다. 정권과 커넥션 없이 그냥 민족기업 지키던 이제 유일한 장은 76세 일기로 소천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유일한 박사가 세상을 떠난 후에 더 놀랄 만한 일이 터져요. 유일한 박사의 유언장이 공개가 됐는데 딸에게는 땅을 물려주면서 학생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유한동산을 만들고 울타리 치지 말아라. 아들에게는 이제까지 학비를 다 대줬으니까 너는 너대로 알아서 살아라. 끝. 이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오. 이게 끝이에요. 아니, 큰 기업을 이끄셨던 회장님인데 뭐가 더 없어요? 있어요. 모두 있어요. 남은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2억 5천만 원 자산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요즘으로 따지면 이게 수백억에 이르는 돈이거든요. 이 돈 모두 사회에 환원해라. 유일한이 처음으로 YJ양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강조했던 말이 기업은 사회의 것이다. 와.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그 신념을 진짜 돌아가실 때까지 실천을 하신 거죠. 이게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게 쉬운 거지만 그쵸. 이게 아드님 입장에서 아드님 입장. 학비를 뭐야? 학비를 대줬으니 끝이라고? 네, 학비를 대줬으니 독립해서 뭐야? 살아라. 제가 보기에는 한국 와서 외제차 샀을 때 이미 눈밖에 났어요.
송금 씨가 어겼을 때부터 눈밖에 났어. 이 제약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이야기 하나 있거든요. 네, 이 뭡니까? 가족들도 이 대단한 게요. 유일한 씨의 친동생과 아들이 유한양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받을까지예요. 근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라면서 못 받겠다. 네, 회사에 소송까지 걸었다. 주지 말아라. 환원하겠다. 유일한 씨의 정신을 이어받겠다. 유일한 선생 딸도 유재란 씨도 그걸 학교로 규정하고 자기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선생은 자기 재산 한 푼도 가족들에게 남기지 않고 전부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이야. 대단하시다. 사실 이 유일한이 대단한 기업이면 맞지만 재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벌이 되기를 포기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전형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또 어디 있나 찾아봐야죠, 미스테리에서. 올해로 유한양행이 딱 100주년. 아, 그래요? 진짜요? 건강한 국민만이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 이게 유일한 박사의 창업 정신이거든요. 그거를 100년 동안 지금 이어받고 오고 있는 거죠. 앞으로 유한양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네네네. 지켜봐야 됩니다. 철학을 받아서 국민들한테 좋은 신약을 개발해서 이제 보답하겠다라는 생각. 우리 민족이 지향했던 가치들 있잖아요.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롭고 보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고 그러한 가치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기업으로서는 그 가치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